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이었고요. 중간에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860억 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10억 정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700 중반선까지 반등을 했고요. 2780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V자로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21선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지만 코스피가 확실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1조 1000억 다음에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4월 26일부터는 거의 뭐 2조 이상 3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해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87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피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5.5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36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빠르게 이제 떨어지던 그런 추세에서 좀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고요.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이 환율에 대한 평균 라인을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 61선에서 좀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눌러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확실히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조금 더 힘을 받을지 위로, 혹은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질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부여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안정감이 조금은 이제 하루 만에 반등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증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좀 하락으로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은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국내 증시가 마지막에 반등을 하였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옵션 만기라든지 MSCI 리밸런싱 관련한 그런 모습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 다음 주까지도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크게 변동 없습니다. 조금 이제 하락 중인데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선물 지표가 크게 변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약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를 가지고 아직까지 뭐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 내일까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 조금 하락 중이고 국제유가도 어제와 유사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8달러, 2.2달러 수준으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채권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4.48% 정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반등했지만 4.4%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확실히 채권금리도 좀 안정된 분위기고요. 환율이 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이제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런 고용 둔화, 그다음에 국채금리 하락, 환율에 대한 하락은 여기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제 5월 달에 들어와서 4월 달에 CPI 지표라든지 그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 좀 안정된 모습이 보인다면 확실히 이런 지표들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반대로 증시에 대한 상승이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물가에 대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상승해서 1.58% 상승했고요. 17,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스피도 장중에 이제 장 후반에서 상승을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사하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연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면서 17,000원대를 확실히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도 지금 390원 정도로, 17,39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도 마지막 종가가 최고가를 찍으면서 좀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이 확실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만기일에 맞춰서 이제 급등을 시키면서 한번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다가 또 이제 만기일 다음에 좀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인가, 혹은 이쯤 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위로 밀어붙일 것인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고점을 찍고 쭉 이제 떨어지던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 반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어느덧 21선과 상당히 갭이 벌어진 상태로 이전 고점에 부근하는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구름 근처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고, 특히 내일은 옵션 만기일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확실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그런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좀 떨어지기도 한 것 같지만,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옵션 만기 이후에도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려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17만 주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5월 2일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 4월 24일부터는 줄곧 좀 상승을 한다. 그리고 4월 22일에 한번 큰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이제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특정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띠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뚫었다가 좀 눌러졌던 2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수급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5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4만 7천 주, 거의 6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22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 절반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32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지금 18일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전에 한번 뱉었던 그런 물량들을 그대로 다시 채워 넣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아낌없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지분율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분율로 계속 도달을 하고 있고, 지분이 계속 높아지는, 그죠? 사상 이 최고치의 지분율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보고 좋게 보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를 좀 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475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조금 이제 줄었는데요. 이전에 줄어들던 그런 추세는 조금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계속 줄어드는지 좀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매수세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 외국인 투자자 대량 매수에 의한 공매도 상환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최근에 계속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환보다는 체결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전날과 이 대차 잔고는 유사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차 잔고가 더 공격적으로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64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당일 물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였고요. 오늘 한 4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전날에 이어서 대량 매수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5%로 외국인 보유율이 또 증가를 했고요. 이제는 거의 19%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이 보유율이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아주 이제 제가 간격을 늘리더라도 지금 이 주가가 한번 뻥튀기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눌러지고 횡보하고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아주 많은 물량을 계속 매수를 해왔다. 그래서 최저점이 지금 5% 수준의 이 위치를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19%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게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추세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서 금방 이제 이탈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본다면 확실히 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매수매도를 하는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증권과 몽은서울은 이제 어제 많은 매수를 진행했고요. JP모건을 포함해서 오늘도 신한증권이 좀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때 내일,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런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는 추세일 뿐이고요. 지금은 추세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에 대한 소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또 오늘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이 이달 중, 그죠? 5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네,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 산업 전력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계획 등 국가 전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실무안을 그죠? 초안이죠. 이달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초안이 발표되었다라고 해서 이대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또 논의를 해서 최종안을 정하고 그리고 뭐 국회 보고를 통해서 이 국회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살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이제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한쪽에 이제 힘이 실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양쪽 다 입맛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이달 중에 이제 발표된다라는 게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직접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볼 거고요. 이 장관이 원자력 발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 산업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원전으로 커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유도 탄소 중립에 원전이 포함이 되는 등 글로벌 추세고 그리고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든지 지금 미국 그리고 전 러시아, 중국, 뭐 중앙아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도 계속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규 건설 아니면 수명 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신재생에너지로 잘 해결이 되었다면 이미 이제 선진 국가들 아리백을 위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을 다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공급 안정성, 그 다음에 국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보, 그리고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이 전체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확실히 신규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하거나 신규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석탄으로 그죠? 석탄 LNG로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지금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왜냐하면 석탄과 LNG는 연료 공급을 계속 해주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 4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4기가 될지 이제 2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야당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살펴보았을 때는 2기 정도로 최소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대폭으로 늘리고 신규 원전을 조금 이제 늘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요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한 10% 정도, 요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 석탄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G라든지 수력 에너지가 그 나머지를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LNG도 결국에는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그 나머지를 다 채우려고 이렇게 확 늘렸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막대 그래프 자체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막대 그래프 자체가 2024년으로 갔을 때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전체 에너지에 대한 비중 차원에서 퍼센트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지금 현재 비중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비중이라기보다는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30년까지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동이 한 10기 정도가 멈출 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수명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로 건설되고 완공이 되는 원자력 발전이 1400메가와트급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10년 뒤에는 이 10기가 다 가동 중단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의 원자력 비중은 30%가 현재이지만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어서 20%,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G7이 지금 이제 석탄 에너지를 2035년까지 줄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G20이라고 해서 줄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035년을 지금 타겟으로 보고 석탄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석탄 에너지를 줄였을 때 과연 재생에너지, 태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수력으로 모두 다 그 석탄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은 우리끼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를 선진화시키고 먼저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너지만으로는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더라라는 것이 지금 경험입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에 대한 그런 위험성, 그런 것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런 핵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서는 현재 이 탈석탄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기는 힘들다. 이게 주요한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선택을 해야죠. 탈핵이냐 혹은 탈석탄이냐 혹은 완전히 에너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의하면 탈석탄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파생되는 게 RE100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RE100을 탈핵으로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탈핵을 하려고 하니까 이 RE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뭐 봄철에는 엄청나게 늘었다가 겨울철에는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변동성이 너무 큰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다 생각을 해서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이달 중에 발표를 할 건데 그게 또 어떤 반발을 사서 국회에 대한 반발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추세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2기 그리고 SMR에 대한 개발
그리고 SMR에 대한 실증을 위한 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게 이 관련 테마들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중순 다음 주쯤이면 또 이제 UAE 대통령이 한국으로 방문해서 관련 소식을 또 전달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대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국내 시장이 형성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여기도 지금 이제 장관이 직접 자신감을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원전 건설 능력이다. 그래서 산업 협력도 하고 원전 건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주 확률이 높다라고 다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납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도 그렇고, 이미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EDF가 힌클리 포인트 C라는 그런 영국에 대한 원전 건설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클리 포인트 C 건설의 정점에 접어들었지만 EDF의 그 현장 근로자 수가 약 1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미 10,000명 정도 도달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비용이 2배로 증가를 했고 35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 파운드가 1,400원이라고 했을 때 350억 파운드면 49조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이제 6년이나 지연이 되었고 2031년까지도 전력 생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에 아무래도 이제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비용도 비싸고, 건설에 대한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각 기간에 맞게 또 이제 계획에 맞게 전력이 생산되어야지 국가적으로 알맞게 이제 전력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1, 2년도 아니고 6년까지 늘어나고 비용이 거의 뭐 56억까지 50억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EDF가 이제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건설 능력,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해외에 대한 건설 이 완공 능력,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조에 대한 원전 발주자, 그걸 앞두고 체코 대사가 한국의 최신형 원전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3일, 그죠? 4월 3일, 30일에 입찰 마감이 이루어지고, 5월 달에 이제 주한 체코 대사가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을 해서 원전 건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라고 하고요. 이 방문이 이제 우리나라와 프랑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문제없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이 건설 진행 중이고, 하나씩 완공이 되어서 그 크게 비용 상승 없이 제 기간 내에 완공을 해서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코 대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상 깊게 봤을 거고요. 그 체코 대사가 아니더라도 고위 이 체코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여러 번 방문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UAE, 특히 사막에 건설하는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을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까지 유도한 그런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는 신뢰도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스케줄 상으로는 5월 중순에 지금 이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계획이라든지 우리나라 입찰 이 독려를 하기 위함이라든지 여러모로 이제 내용이 이제 추측이 되지만, 일단은 그 내용을 결국에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소식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11차 전력 소급 개본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고준위 이 특별법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준위 특별법이 포함이 되어야지,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위협, 산업에 대한 위협이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잘 되어야지만 해외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멈추고 해외 수주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이런 것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이 균형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몸에 비타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이 있고 그리고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백질을 하나도 먹지 않고 탄수화물과 비타민만 먹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탄수화물과 비타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요. 단백질을 결국에는 하나도 먹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몸에 대한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들이 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RE100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는 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100%로 목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우선할 것은 탈석탄이다. 그래서 탈석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목표를 삼을 만큼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었고, 이 탈석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탈석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다 같이 증가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핵 에너지에 대한 부작용보다도 전 지구적으로 석탄 에너지에 의한 이 탄소에 의한 이 기후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좀 전 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양쪽 대립에 의해서 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로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를 적어도 전 세계에 대한 평균 30%까지는 맞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30%보다도 훨씬 많은 뭐 80%, 뭐 60% 이거를 이제 단기간에 늘리자라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서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도 긍정적이고 해외 시장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다음 주까지 이 시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MSCI까지 어떻게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